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칸 영화제의 다큐멘터리 부문 대상작 한 편에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15년차 유럽연합 보건정책 전문가 엘리사 하트먼의 아시아 의료 시스템 조사 작품이었죠. 서울은 도쿄와 싱가포르에 밀립니다. 고작 아시아 의료 순위표에서 3등 정도죠. 그녀에게 한국은 그저 마지막 경유지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울 첫날 밤 지하철역에서 그녀에게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5년간 얼어붙었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죠. 브뤼셀 본부와 정면 충돌했습니다. 15년 커리어를 포기하고 개인 제작에 나섰죠. 나는 보고서를 멈췄다. 대신 기록을 시작했다. 대체 그 하룻밤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남편을 잃고 감정을 차단한 채 살던 여성이 15년 커리어를 포기하게 만든 서울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칸 영화제 심사위원들도 믿지 못했습니다. 이 도시가 정말 존재하는 곳인가요? 포장마차 할머니 한 분과 다문화 소년 하나가 어떻게 유럽 엘리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을까요? 유럽을 충격에 빠뜨린 한국의 이야기 이제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는 엘리사 하트먼, 48살입니다. 독일 베를린에서 태어나 의사로 일하다가 지금은 유럽연합 보건정책 자문위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5년 전 남편 마틴을 잃었습니다. 심장마비였죠. 그날 밤 병원 응급실에서 마틴의 손을 잡고 있을 때까지만 해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의료진이 제 손을 떼어내는 순간 모든 게 끝났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감정이라는 걸 잃어버렸어요. 아니, 정확히는 차단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검은 정장을 입고 커피 한 잔을 마시고 브리핑 자료를 읽고 회의에 참석하고 보고서를 작성하고 밤이 되면 잠들었습니다. 매일 같은 루틴이었죠. 동료들은 제가 더 차갑고 날카로워졌다고 말했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감정이 없으니까 모든 판단이 논리적이고 효율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승진도 빨랐고 중요한 프로젝트도 많이 맡게 됐습니다. 이번 아시아 공공보건 시스템 조사도 그런 일 중 하나였어요. 유럽연합에서 각국의 보건 시스템을 벤치마킹하려는 프로젝트였죠. 일본, 싱가포르, 한국 순으로 방문 일정이 잡혔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아시아에 대한 기대는 전혀 없었어요. 그저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되는 일이었으니까요. 특히 한국은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빠르게 발전한 나라이긴 하지만 여전히 유럽 수준에는 못 미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한국에 관한 자료를 훑어봤어요. 인구 밀도, GDP, 보건 지표들, 숫자로만 보면 나쁘지 않았지만 그게 전부였죠. 저한테는 그냥 업무를 처리해야 할 또 다른 지역일 뿐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도 별다른 감정은 없었어요. 그냥 하나의 공항이었죠. 택시를 타고 시내로 들어가면서 창밖을 봤지만 다른 도시들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였습니다. 높은 건물들, 넓은 도로,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호텔에 체크인하고 나서 첫 번째 미팅 장소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을 타야 했어요. 베를린의 지하철과 비슷하겠거니 생각하면서 내려갔는데 뭔가 달랐습니다. 더 깨끗하고 더 조용했어요. 하지만 그것도 그냥 효율적인 시스템이겠거니 생각했죠. 그런데 지하철역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 앞에 서 있던 할아버지가 갑자기 휘청거리시더니 쓰러지셨어요. 저는 의사 출신이니까 반사적으로 달려가려 했는데 이미 서너 명의 사람들이 할아버지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한 명은 할아버지를 부축하고 다른 한 명은 물을 가져오고 또 다른 사람은 영무원을 부르고 모든 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어요. 저는 그냥 서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의식을 되찾으시자 사람들은 안부를 물어보고 괜찮다는 걸 확인한 후에야 각자 자리로 돌아갔어요. 특별한 대화도 없었고 감사 인사를 주고받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당연하다는 듯이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베를린에서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물론 누군가는 도와줬겠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이 동시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움직이지는 않았을 거예요.
첫 번째 미팅은 보건복지부였습니다. 담당 공무원들이 한국의 보건 시스템에 대해 설명해 줬는데 솔직히 처음에는 그냥 형식적인 프레젠테이션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느 나라든 자국의 시스템을 자랑하고 싶어 하니까요. 하지만 하나씩 들어보니 흥미로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이 90%가 넘는다는 것, 응급실 대기 시간이 평균 30분 이내라는 것, 예방접종률이 95%를 넘는다는 것. 숫자만 보면 인상적이었지만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통계라는 건 언제든지 조작할 수 있는 거니까요. 실제로 현장에서 확인해봐야 진짜를 알 수 있죠. 그날 밤 호텔방에서 하루 종일 수집한 자료를 정리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지하철역에서 본 그 광경이 자꾸 떠올랐어요. 왜 그런 걸까요? 별로 특별할 것도 없는 일인데 창밖을 보니 서울의 밤이 보였습니다. 네온사인들이 반짝이고 늦은 시간인데도 사람들이 거리를 오가고 있었어요. 마틴이 살아있었다면 이런 도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 생각을 하는 순간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마틴에 대해 그리움이 아닌 다른 감정을 느낀 거였어요. 호기심이었을까요? 아니면 기대감이었을까요? 하지만 그 감정은 금세 사라졌습니다. 저는 다시 차가운 분석가로 돌아가서 내일 일정을 점검했어요. 병원 2곳, 보건소 3곳, 그리고 시민 인터뷰. 일주일 동안 할 일이 산더미였죠. 난 어디에도 정착할 수 없어. 서울도 마찬가지일 거야. 그날 밤 잠들기 전에 혼자 중얼거린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아직은 제가 모르고 있었지만요. 둘째 날 아침, 저는 서울의 지하철 시스템을 제대로 경험해보기로 했습니다. 보건 시스템을 이해하려면 그 도시의 일상부터 파악해야 하거든요. 출근 시간대 지하철에 몸을 맡겼습니다. 베를린보다 훨씬 복잡하고 사람도 많았어요. 하지만 혼잡한 만큼 질서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일렬로 서서 기다리고 내릴 사람을 먼저 배려하고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들이 자연스러웠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지하철 곳곳에 여성 안전 시설들이 있었어요. 여성 전용 칸은 물론이고 비상벨, CCTV, 그리고 영무실과 직통으로 연결된 안전 부스까지. 제가 유럽에서 본 어떤 도시보다 세심했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서는 더 깜짝 놀랐어요. 무료 생리대 자판기가 있었거든요. 그것도 역마다요. 독일에서는 이런 걸 시민단체들이 수년간 요구해도 예산 문제로 미뤄지기 일쑤였는데 여기서는 이미 당연한 일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방문지는 강남의 한 종합병원이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느꼈어요. 이곳은 그냥 효율적인 의료시설이 아니라 환자를 위한 공간이었습니다. 접수 데스크 옆에는 아이들을 위한 작은 놀이 공간이 있었고 어르신들을 위한 휴식 공간도 따로 마련되어 있었어요. 심지어 보호자들이 잠시 쉴 수 있는 카페까지 있었습니다. 이런 세심함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병원 관계자와 면담을 하면서 더 놀라운 사실들을 알게 됐습니다. 응급실에서 환자가 대기하는 시간이 평균 20분이라는 것, 수술 후 회복실에서 가족들이 함께 머물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는 것, 그리고 의료진과 환자 간의 소통을 위한 전담 코디네이터까지 있다는 것. 이런 시스템들은 언제부터 도입하신 건가요? 제가 물었을 때 담당자는 이상하다는 표정을 짓더라고요. 원래부터 있던 건 아니고요. 필요해서 하나씩 만들어 온 거예요. 환자분들이 불편해하시면 개선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당연하다고 말하는 그 표정에서 뭔가를 느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정말 당연한 일이었던 거예요. 환자의 불편함을 해결하는 게 의료진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거였죠. 오후에는 동네 보건소를 방문했습니다. 규모는 작았지만 여기서도 비슷한 철학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어르신들을 위한 건강교실, 아이들을 위한 예방접종 프로그램, 그리고 다문화 가정을 위한 의료 상담까지 보건소장님이 직접 안내해 주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는 치료보다 예방에 더 집중해요. 아프기 전에 미리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예방 중심 의료. 이건 제가 유럽연합 보고서에서 계속 강조해온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실제로 구현하는 곳은 많지 않았죠.
예산도 많이 들고 효과도 바로 나타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미 10여 년 전부터 이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전국 단위로요. 저녁이 되어서는 시민들을 직접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병원 앞에서 몇 분을 인터뷰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의료 시스템에 대해 불만보다는 감사함을 표현했어요. 급하게 응급실에 갔는데 빨리 봐주시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셔서 고마웠어요. 아이 예방접종 때문에 보건소에 갔는데 선생님이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주시더라고요. 할머니가 거동이 불편하신데 방문 진료 서비스가 있어서 정말 도움이 됐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숫자로만 봤을 때는 그냥 괜찮은 시스템 정도로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훨씬 더 체계적이고 인간적이었거든요. 그날 밤 호텔 방에서 하루 종일 수집한 자료를 정리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말 아시아의 작은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인가? 유럽에서도 이런 수준의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엄청난 논의와 예산이 필요할 텐데 창밖을 보니 늦은 시간인데도 병원 응급실에는 불이 켜져 있었어요. 누군가는 지금도 그 따뜻한 시스템의 혜택을 받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5년 만에 처음으로 뭔가 부러운 감정이 들었어요. 마틴이 쓰러졌을 때 만약 이런 시스템이 있었다면 어땠을까? 응급실 대기 시간이 더 짧았다면, 의료진이 더 세심하게 보살펴줬다면. 하지만 그런 생각은 금세 머리에서 지워버렸습니다. 이미 일어난 일을 되돌릴 수는 없으니까요. 저는 다시 차가운 분석가로 돌아가서 내일 일정을 확인했어요. 이 도시는 사람을 지키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네. 그날 밤 잠들기 전에 혼자 중얼거린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나온 순간 제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직 저도 모르겠습니다. 셋째 날부터는 좀 더 자유롭게 돌아다니기로 했습니다. 공식적인 미팅만으로는 진짜 모습을 볼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특히 밤 시간대에 이 도시가 어떤 모습인지 궁금했어요. 저녁을 먹고 나서 호텔 근처를 산책했습니다. 서울의 밤거리는 독특했어요. 늦은 시간인데도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여성들도 혼자 걸어 다니는 모습이 자연스러웠습니다. 베를린에서는 밤에 혼자 다니는 걸 조심해야 하는데 여기는 분위기가 달랐어요. 걷다가 작은 포장마차 골목을 발견했습니다. 오렌지빛 전등들이 따뜻하게 빛나고 여기저기서 맛있는 냄새가 났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곳이 있었습니다. 70대로 보이는 할머니 혼자 운영하는 작은 포장마차였어요. 처음에는 그냥 지나치려고 했습니다. 저는 이런 현지 음식에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할머니가 저를 보고 환하게 웃으시면서 손짓하시는 거예요. 외국인이시네. 들어와서 따뜻한 거 좀 드세요.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냥 장사를 위한 인사가 아니라 정말 걱정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이상하게도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김치찌개 어때요? 추운데 몸 좀 녹이고 가세요. 할머니가 권하시는 대로 작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포장마차 안은 생각보다 따뜻하고 아늑했어요. 다른 손님들도 몇 명 있었는데 모두 편안한 표정으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김치찌개가 나왔을 때 그 향기에 놀랐어요. 매콤하면서도 깊은 맛이 느껴졌거든요. 독일 음식과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맛이었습니다. 첫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는 순간 온몸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어요. 어때요? 입에 맞아요?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정말 맛있어요. 제가 대답하자 할머니는 정말 기뻐하시면서 반찬을 더 가져다 주셨어요. 외국에서 오셨으면 힘들 텐데 많이 드세요. 할머니의 말에서 진짜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저를 처음 본 사람인데 왜 이렇게 신경 써주시는 걸까요? 독일에서는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할머니는 여기서 얼마나 오래 하셨어요? 30년 넘었지. 우리 남편이 돌아가신 후에 혼자 시작한 거야.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묘한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저도 남편을 잃고 혼자 살아왔으니까요. 하지만 할머니와 저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삶을 이어가고 있었어요. 힘들지 않으셨어요? 힘들지. 하지만 사람들이 내 음식 먹고 좋아하는 걸 보면 보람이 있어. 특히 너 같은 외국 사람들이 와서 맛있다고 하면
그게 제일 기뻐. 할머니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미소가 있었어요. 아, 이분은 정말 행복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처럼 감정을 차단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작은 일상의 기쁨을 찾으며 살아가시는 거였어요. 사람이 외로우면 밥부터 줘야지. 할머니가 갑자기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저를 보시면서 뭔가를 느끼셨던 것 같아요. 할머니는 어떻게 아세요? 나이 먹으면 보여. 너도 많이 외로웠을 거야. 할머니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5년 동안 아무도 저한테 이런 말을 해준 사람이 없었어요. 외로움을 인정하는 것 자체가 약함을 드러내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날 밤 할머니와 2시간 넘게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의 삶 이야기를 들려주셨고 저는 처음으로 마틴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어요. 독일에서도 누구한테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요. 남편분이 하늘에서 보고 계실 거야. 내가 이렇게 혼자 힘들어하는 걸 좋아하지 않을 텐데. 할머니의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아직은 울 준비가 안 됐거든요. 포장마차를 나올 때 할머니가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어요. 내일도 와. 혼자 있으면 안 돼. 그날 밤 호텔방에서 할머니가 해주신 김치찌개 맛을 생각하면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배가 부른 게 아니라 마음이 따뜻한 거였어요. 언제부터 이런 감정을 잊고 살았을까요? 다음 날도 할머니 포장마차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요. 할머니는 저를 볼 때마다 반가워하시면서 새로운 음식을 권해주셨어요. 김치찌개, 된장찌개, 순대국, 떡볶이. 매번 다른 맛이었지만 모두 따뜻했습니다. 너 많이 밝아졌네. 나흘째 되는 날 할머니가 하신 말씀이었어요. 그런가요? 응. 처음 왔을 때는 얼굴이 많이 어두웠는데 지금은 좀 살아있어 보여. 할머니의 말을 들으며 거울을 보고 싶었습니다. 정말 제가 달라진 걸까요? 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할머니 포장마차에 있을 때만큼은 마음이 편했다는 거였어요. 매일 밤 포장마차에 가는 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할머니와 대화하고 따뜻한 음식을 먹고 서울의 밤 공기를 마시는 시간이 이상하게도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됐어요. 닷새째 되는 날 할머니 포장마차에 특별한 손님이 있었습니다. 15살 정도로 보이는 소년이었는데 할머니와 친숙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하미르야, 오늘도 수고했어. 어서 앉아서 밥 먹어. 할머니가 소년에게 말하는 걸 보니 단순한 손님이 아니었습니다. 하미르라는 이름의 이 소년은 매일 할머니 포장마차를 도와주는 것 같았어요. 안녕하세요. 하미르가 저에게 인사했습니다. 한국어는 유창했지만 얼굴을 보니 다문화 가정 출신인 것 같았어요. 피부색이 조금 다르고 눈매가 동남아시아 쪽이었거든요. 이 아이는 우리 동네 천사야. 매일 와서 도와주고 심부름도 해주고. 할머니가 하미르를 소개해 주시면서 정말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친손자를 대하는 것 같은 표정이었죠. 할머니, 과장하지 마세요. 저는 그냥 도움받는 게 더 많아요. 하미르가 쑥스러워하면서 말했습니다. 예의 바르고 겸손한 아이였어요. 하미르는 어디서 왔니? 제가 물었을 때 하미르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필리핀에서 오셨고 어머니는 한국 분이세요. 저는 한국에서 태어났고요. 그럼 한국어를 잘하는 게 당연하겠네. 맞아요. 하지만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어요. 친구들이 저를 이상하게 보기도 했고 하미르의 말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시절이 느껴졌습니다.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겪는 어려움은 독일에서도 비슷했거든요. 지금은 어때? 지금은 괜찮아요. 여기 사람들이 저를 가족처럼 대해줘요. 하미르가 말하면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포장마차 골목의 다른 상인들, 단골 손님들, 그리고 할머니까지 모두 하미르를 따뜻하게 대하는 게 보였어요. 하미르야, 왜 이렇게 일찍 나왔니?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어보셨습니다. 집에서 부모님이 싸우셔서요. 나와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서. 하미르의 대답에 할머니는 안쓰러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저는 그 순간 제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저도 부모님이 싸우실 때 집 밖으로 나와서 혼자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있거든요. 여긴 사람들이 서로를 도우니까요. 그냥 그게 당연해요. 하미르가 저에게 말한 것은
단순한 설명이 아니었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로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이 도시에서 사람들이 서로를 돕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요. 당연한 일이라니? 제가 반문하자 하미르는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도 저를 도와주시고 옆 가게 아저씨도 제가 숙제 모르면 가르쳐 주시고 학교 선생님들도 저를 챙겨주세요. 그러니까 저도 다른 사람들을 도와야죠. 하미르의 말을 들으면서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도움이라는 것이 특별한 은혜가 아니라 일상의 자연스러운 일부였던 거예요. 그날 밤 하미르와 할머니 그리고 저는 함께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미르는 학교 이야기, 친구 이야기, 그리고 꿈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나중에 커서 뭐가 되고 싶니? 의사가 되고 싶어요. 할머니처럼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거든요. 하미르의 대답에 제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이 아이는 할머니를 의사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음식으로 사람들을 치료해주는 의사라고요. 할머니는 의사가 아니야. 제가 웃으면서 말하자 하미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는 의사예요. 제가 아플 때 김치찌개 끓여주시면 금방 나았거든요. 그리고 마음이 아픈 사람들도 할머니 음식 먹으면 좋아져요. 하미르의 말에 할머니는 껄껄 웃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웃을 수 없었어요. 이 아이의 말이 틀리지 않았거든요. 할머니는 정말 음식으로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있었으니까요. 그럼 나도 할머니한테 치료받고 있는 거네. 제가 말하자 하미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맞아요. 누나도 처음 왔을 때보다 많이 좋아졌어요. 하미르의 말을 들으면서 거울을 보고 싶었습니다. 정말 제가 달라진 걸까요? 다른 사람들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걸까요? 그날 밤 포장마차에서 나와서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하미르가 저를 배웅해줬습니다. 누나, 내일도 와요. 할머니가 누나 오는 걸 정말 좋아하세요. 할머니만? 저도요. 누나랑 이야기하는 게 재미있어요. 하미르의 말에 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언제부터 이런 감정을 잊고 살았을까요?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것이 즐겁다는 감정을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하미르가 한 말을 계속 생각했습니다. 여긴 사람들이 서로를 도우니까요. 그냥 그게 당연해요. 이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독일에서는 도움을 주고받는 일이 이렇게 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모든 게 계약과 규칙으로 정해져 있었고 감정보다는 의무가 우선이었죠.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어요. 도움이 의무가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일이었습니다. 마틴이 살아있었다면 하미르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분명히 이 아이의 순수함과 따뜻함을 좋아했을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이런 말을 했을 거예요. 엘리사, 이 아이에게서 뭔가 배울 수 있을 것 같아. 그 생각을 하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마틴에 대한 그리움이 아니라 고마움을 느꼈거든요. 마틴이 저를 이 도시로 이끌어준 것 같았어요. 일주일이 지나고 저는 서울에서 수집한 자료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시스템, 보건소 운영, 예방의료체계, 시민 만족도, 모든 지표가 인상적이었어요. 유럽연합 보고서에 포함시키기에 충분한 수준이었죠. 하지만 뭔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숫자와 통계만으로는 제가 경험한 서울의 진짜 모습을 설명할 수 없었거든요. 지하철역에서 할아버지를 도운 사람들,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 하미르의 순수한 눈빛, 이런 것들을 어떻게 데이터로 만들 수 있을까요? 브뤼셀에 있는 유럽연합 본부와 화상 회의를 했습니다. 동료들은 제가 보낸 자료들을 검토한 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한국의 시스템은 정말 효율적이네요. 특히 디지털화 수준이 인상적입니다. 응급 의료 시스템도 벤치마킹할 만하고요. 동료들의 반응은 예상대로였습니다. 그들은 시스템의 효율성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다른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더 인상적인 건 사람들의 마음가짐이에요. 서로를 돕는 게 자연스러운 문화가 되어 있어요. 제가 말하자 회의실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엘리사, 우리는 정책 보고서를 작성하는 거예요. 문화적 특성은 참고 사항일 뿐이죠. 팀장인 하일리히 박사가 말했습니다. 차갑고 논리적인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 이유가 바로 그 문화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서로를 믿고 배려하니까
시스템도 효율적으로 돌아가는 거죠. 제가 계속 설명하려고 제 시도지 계속 편집 22하자 다른 동료가 끼어들었습니다. 엘리사, 혹시 너무 감정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한국은 아직 이방인입니다. 정서적 과장 그만두세요. 마르쿠스 박사의 말이었어요. 그는 항상 냉철하고 현실적인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이방인이라고요? 맞아요. 우리와는 다른 문화권이니까요. 감정에 치우쳐서 객관성을 잃으면 안 되죠. 마르쿠스의 말에 다른 동료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 사람들에게 한국은 그냥 연구 대상일 뿐이었구나.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과연 제가 너무 감정적으로 접근한 걸까요? 할머니와 하미르의 따뜻함에 혹해서 객관적 판단력을 잃은 걸까요? 그날 밤에도 할머니 포장마차에 갔습니다. 하지만 평소와 달리 마음이 무거웠어요.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안 좋은데.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어보셨습니다. 일 때문에 좀 고민이 있어요. 무슨 일인데? 저는 할머니께 유럽연합 동료들과의 갈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전문적인 내용은 빼고 감정적인 부분만 말씀드렸어요. 아, 그 사람들은 마음을 모르는구나. 할머니의 대답은 단순했습니다. 마음을 모른다는 게 숫자로만 보면 진짜를 못 봐. 사람 사는 게 어디 숫자로만 되겠어? 할머니의 말씀을 들으면서 뭔가 깨달았습니다. 제가 동료들에게 설명하려던 것이 바로 이거였어요. 숫자 뒤에 숨어 있는 진짜 이야기를요. 할머니, 이 동네에 사는 게 좋으세요? 당연하지. 여기 사람들이 다 가족 같아. 누가 아프면 다 걱정하고, 누가 기쁜 일 있으면 다 같이 기뻐하고. 할머니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 보건 시스템이 성공하는 이유구나.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니까. 하미르도 그날 밤 포장마차에 왔습니다. 제가 고민이 있다는 걸 눈치챘는지 평소보다 더 밝게 굴어줬어요. 누나, 제가 재미있는 얘기 해드릴까요? 무슨 얘기? 어제 학교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새로 전학 온 친구가 있는데 처음에는 말도 안 하고 혼자만 있었어요. 그런데 점심시간에 그 친구가 도시락을 안 가져왔길래 제가 제 도시락 나눠줬어요. 하미르의 이야기는 단순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깊은 의미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울더라고요. 다른 학교에서는 아무도 자기한테 관심 없었는데 여기서는 달라서 고맙다고. 하미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도시의 힘은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나온다고. 하미르야, 왜 그렇게 자연스럽게 도와줄 수 있어? 모르겠어요. 그냥 당연한 것 같아서요. 저도 처음 이 동네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도와줬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다른 사람들을 도와야죠. 하미르의 대답을 들으면서 깨달았습니다. 이게 바로 선순환이구나. 도움을 받은 사람이 다시 다른 사람을 돕고 그런 방식으로 따뜻함이 퍼져나가는 거구나. 그날 밤 호텔방에서 보고서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동료들이 원하는 건 숫자와 통계였어요. 효율성과 비용 대비 효과, 그리고 유럽에 적용 가능한 시스템들. 하지만 저는 다른 보고서를 쓰고 싶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만들어낸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요. 할머니의 따뜻함, 하미르의 순수함, 그리고 지하철역에서 할아버지를 도운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배려. 이런 것들을 보고서에 담을 수 있을까요? 동료들이 이해해 줄까요? 아니면 정말로 제가 너무 감정적으로 접근한 걸까요? 밤이 깊어가면서 고민은 더 깊어졌습니다. 과연 이 도시는 정말 지표만으로 판단될 수 있을까요? 숫자 뒤에 숨어있는 진짜 이야기를 무시해도 될까요? 창밖을 보니 할머니 포장마차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저 작은 불빛 안에서 얼마나 많은 따뜻한 이야기들이 만들어지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이 모여서 이 도시 전체를 따뜻하게 만들고 있는 건 아닐까요? 다음 날 브뤼셀에서 긴급 회의 요청이 왔습니다. 제가 제출한 중간 보고서에 대한 검토 회의였어요. 화상으로 연결된 회의실에는 팀장을 비롯해 여러 동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엘리사, 당신의 보고서를 검토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일리히 팀장의 첫 마디였어요. 무슨 문제인가요? 너무 주관적입니다. 개인적인 경험담이 너무 많고
정량적 분석이 부족해요. 하지만 그런 경험들이 시스템 운영의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반박하자 마르쿠스 박사가 끼어들었습니다. 엘리사, 우리는 학술 논문을 쓰는 게 아니에요. 정책 결정자들이 참고할 실용적인 보고서가 필요한 거죠. 하지만 실용성이라는 게 단순히 시스템을 베끼는 건 아니잖아요. 왜 그 시스템이 작동하는지 이해해야 진짜 적용할 수 있는 거죠. 제가 목소리를 높이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평소에 제가 아니었거든요. 감정을 드러내지 않던 제가 이렇게 강하게 주장하다니. 엘리사, 당신이 한국에서 개인적으로 좋은 경험을 한 건 알겠어요. 하지만 그것과 정책 연구는 별개입니다. 또 다른 동료인 안나 박사가 말했습니다. 개인적인 경험이라고요? 제가 되물었을 때 안나는 더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남편을 잃고 힘들었던 걸 한국에서 위로받았다고 해서 그 나라 시스템을 과대평가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동료들이 저를 그렇게 보고 있었던 거예요. 개인적인 감정에 휘둘려서 객관성을 잃은 중년 과부로. 저는 말을 시작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엘리사, 휴가를 좀 더 가져보세요. 그리고 돌아와서 다시 보고서를 작성해 주세요. 이번에는 좀 더 객관적으로요. 하일리히의 말에 화상 연결이 끊어졌습니다. 저는 컴퓨터 앞에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그날 저녁, 평소보다 일찍 할머니 포장마차에 갔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너무 복잡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오늘은 왜 이렇게 일찍 왔어? 그리고 왜 이렇게 우울해?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어보셨습니다. 할머니, 저 정말 바보인 것 같아요. 왜? 제가 하는 일이 의미가 있는 줄 알았는데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아요. 저는 할머니께 오늘 있었던 일을 털어놨습니다. 동료들의 반응, 그들이 저를 보는 시선, 그리고 제가 느낀 좌절감. 그 사람들은 멀리서만 봤구나. 할머니의 반응은 의외였어요. 멀리서 봤다는 게 여기 와서 살아보지 않고 사람들과 함께 밥 먹어보지 않고 어떻게 진짜를 알겠어? 숫자만 보고 아는 척하는 거지. 할머니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았습니다. 저와 동료들의 차이는 거리였어요. 저는 이 도시 안에서 사람들과 함께 살아봤지만 동료들은 여전히 밖에서만 보고 있는 거였죠. 할머니,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마음에 맞게 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할머니의 대답은 간단했지만 깊은 의미가 있었어요. 하미르도 그날 밤 왔습니다. 제가 우울해하는 걸 보고는 평소보다 더 열심히 대화를 시도했어요. 누나, 무슨 일 있어요? 응, 좀 복잡한 일이 있어. 말해보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미르의 순수한 마음이 고마웠습니다. 15살 아이가 46살 어른을 도와주겠다고 하다니. 하미르야, 만약에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모두 반대한다면 어떻게 할 거야? 하미르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정말 옳은 일이라면 해야죠. 다른 사람들이 나중에 이해해 줄 거예요. 만약에 이해해 주지 않으면 그래도 해야죠. 제가 틀렸다면 나중에 사과하면 되고 제가 옳았다면 언젠가는 알아주실 거예요. 하미르의 말을 들으면서 마음이 정해졌습니다. 이 아이가 맞아요. 정말 옳다고 생각하는 일이라면 해야죠. 사람이 사람을 잊지 않는 게 도시의 기본이야. 할머니가 갑자기 하신 말씀이었어요. 할머니, 내가 하는 일이 그런 거 아니야? 사람들이 서로를 잊지 않고 돌봐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리는 일 말이야. 할머니의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요. 여기선 숨 쉴 수 있어요. 제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처음 여기 왔을 때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어요. 마음이 얼어붙어서. 하지만 여기서 할머니와 하미르를 만나고 다른 사람들의 따뜻함을 보면서 다시 살아있다는 걸 느꼈어요. 할머니는 제 손을 잡고 따뜻하게 쓰다듬어 주셨어요. 하미르도 옆에서 조용히 앉아서 저를 지켜봐 주었고요. 그날 밤 저는 결정했습니다. 유럽연합 보고서를 포기하고 대신 제가 정말 쓰고 싶은 이야기를 쓰기로요. 한국에서 경험한 따뜻함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동료들은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제가 미쳤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죠. 하지만 상관없어요. 정말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라 사람이니까요.
호텔방에서 사직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다큐멘터리 제작 계획서도 함께요. 제목은 서울은 심장이 뛴다로 정했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한 다음 날 하일리 팀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엘리사, 정말 그만둘 건가요? 15년을 함께 일한 사이인데. 네, 결심했어요.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커리어를 포기하다니. 다큐멘터리라니. 당신은 정책 전문가예요. 영화 감독이 아니라고요. 팀장의 목소리에는 당황과 실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에요.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찾은 거예요. 배우면 되죠. 늦은 나이지만 새로운 시작을 해보고 싶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홀가분했습니다. 오랜만에 제 의지로 내린 결정이었거든요. 다큐멘터리 제작을 위해 현지 촬영팀과 계약을 맺었어요. 처음에는 제가 뭘 하려는지 이해하지 못하던 스태프들도 이야기를 들어보니 관심을 보였습니다. 외국인이 한국의 따뜻함에 대한 다큐를 만든다고요? 재미있겠는데요. 촬영 감독인 김성호 씨가 말했습니다. 첫 번째 촬영은 할머니 포장마차에서 했습니다. 할머니는 처음에는 카메라를 어색해 하셨지만 이내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여기 와서 밥 먹는 사람들 보면 다 가족 같아. 하미르라는 아이도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우리 손자 같아.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미르도 촬영에 참여했습니다. 처음에는 부끄러워했지만 이내 자연스럽게 이야기했어요. 여긴 사람이 도시예요. 하미르가 카메라를 보고 한 말이었습니다. 사람이 도시라는 게 무슨 뜻이야? 다른 곳에서는 건물이나 시설이 중요한 것 같은데 여기서는 사람들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서로를 돌봐주니까 도시가 따뜻해지는 거죠. 이 문장이 다큐멘터리의 핵심 메시지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촬영은 한 달 넘게 계속됐습니다. 지하철역에서 사람들을 도우는 모습, 병원에서 환자를 배려하는 의료진, 응급실에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끼리 서로를 위로하고 걱정해주는 모습, 이런 장면을 독일에서는 본 적이 없었어요. 편집 작업도 직접 배웠습니다. 제가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제 손으로 만들어 간다는 게 보람 있었어요. 다큐멘터리가 완성됐을 때 한국에서 먼저 상영회를 열었습니다. 할머니와 하미르를 초대했어요.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하고 있었나? 할머니가 신기해하셨고 하미르도 물었습니다. 누나, 이게 정말 우리 이야기예요? 응, 너희들의 따뜻한 마음 이야기야. 칸 국제영화제에서 상영했을 때 기립박수가 터져나왔어요. 이런 도시가 정말 존재하는 건가요? 한국에 꼭 가보고 싶어졌어요. 사람들이 진심으로 감동받았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하미르에게 영상 통화를 했습니다. 하미르야, 우리 영화가 성공했어. 정말요? 누나 덕분에 우리 동네가 유명해졌네요. 아니야, 너희들 덕분이야. 너희들이 따뜻하지 않았다면 이런 영화는 만들어질 수 없었어. 다큐멘터리는 여러 상을 받았고 유럽 각국에서 상영됐습니다. 제가 사직한 유럽연합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엘리사, 축하해요. 정말 훌륭한 작품이에요. 하일리히 팀장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팀장님도 한국에 가보세요. 숫자로는 알 수 없는 것들을 직접 경험해 볼 수 있을 거예요. 다큐멘터리 성공 이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울시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엘리사 하트먼 감독님께서 만든 다큐멘터리를 보고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혹시 서울시 명예시민이 되어주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그리고 저희 시에서 공공보건정책 자문으로 일해주실 수 있을까요? 서울시 국제협력 담당관의 전화였습니다. 독일에서는 사직했던 일을 한국에서 다시 시작할 기회가 생긴 거였죠. 명예시민 수여식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할머니와 하미르도 함께 참석했습니다. 엘리사 하트먼 씨는 서울의 따뜻함을 세계에 알려주신 분입니다. 이제 명예로운 서울 시민이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시장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꿈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5년 전만 해도 감정이 메마른 채로 살았던 제가 이제는 새로운 도시의 시민이 되다니 이제 진짜 우리 가족이 됐네. 할머니의 말씀이었어요. 누나, 이제 계속 여기 있는 거예요? 하미르도 환하게 웃으면서 물었습니다. 응, 더 이상 어디 가지 않을 거야.
첫 프로젝트는 독거노인을 위한 골목 순찰팀 설계였습니다. 할머니 포장마차에서 시작된 아이디어였어요. 동네 사람들이 서로를 돌봐주는 시스템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포장마차나 작은 상점들이 거점이 되어서 독거노인분들의 안부를 확인하는 거예요. 이 아이디어는 시범사업으로 채택됐습니다. 할머니, 공식적으로 독거노인 돌봄 협력업체가 되신 걸 축하드려요. 거창한 이름 붙여놓고 원래 하던 일이잖아. 할머니는 껄껄 웃으셨어요. 하미르도 방과 후에 독거노인분들께 안부 인사를 드리는 역할에 참여했습니다. 하미르야, 이제 진짜 의사가 된 기분이지? 네, 정말 그래요. 할머니들이 저보고 기뻐하시면 정말 뿌듯해요. 프로젝트는 예상보다 훨씬 성공적이었어요. 1년 후 서울 전역으로 확산됐습니다. 포장마차뿐만 아니라 동네 카페, 작은 상점, 심지어 세탁소까지 돌봄 거점이 됐어요. 그 즈음 독일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유럽연합에서 제 프로젝트를 벤치마킹하고 싶다는 거였어요. 엘리사, 당신이 옳았어요. 시스템만으로는 안 되는군요. 하일리히 팀장의 솔직한 인정이었습니다. 몇 달 후 유럽연합 대표단이 서울을 방문했고 저는 그들을 할머니 포장마차로 안내했어요. 여기가 바로 시작점이에요. 할머니는 유럽 손님들을 위해 특별히 김치찌개를 끓여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그들도 할머니의 따뜻함 앞에서는 마음을 열었어요. 지금은 서울에 정착한 지 3년이 됐습니다. 하미르는 의대에 합격했고 오늘도 할머니 포장마차에서 떡국을 먹으며 말했어요. 이 도시가 나를 다시 살렸어요. 내가 이 도시를 더 따뜻하게 만들었어. 할머니의 대답이었습니다. 5년 전 감정이 얼어붙은 채로 베를린에서 살았던 제가 상상할 수 있었을까요? 지구 반대편의 도시에서 새로운 가족을 만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될 거라는 걸요. 마틴이 하늘에서 보고 있다면 이렇게 말할 거예요. 엘리사, 드디어 집을 찾았구나. 네, 저는 드디어 집을 찾았습니다. 서울이라는 이름에 사람들의 마음이 따뜻한 집을요. 여러분은 언제 한국이 따뜻하다고 느끼셨나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